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원화 가치가 또 떨어졌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종종 달러 내릴 때까지 해외여행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 하락은 단지 해외여행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원가가 오르는 문제입니다. 마트에 진열된 식품, 택배로 주문한 생필품,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오는 모든 상품들, 이 물건들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트럭, 배, 비행기가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운송수단은 기름을 쓰고 국제 유가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 휘발유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택배비, 물류비, 식품, 생필품의 원가까지 서서히 전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체감이 천천히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을 바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잔액이 반토막 나는 게 아니라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미래의 물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변화 속에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집값, 물가, 환율이 한 번씩 튀어오를 때마다 내 돈이 자꾸 뒤로 밀리는 느낌. 마치 가만히 있기만 했을 뿐인데 점점 가난해질 것만 같은 기분. 그 와중에 각종 매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빨리 굴려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래도 믿고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가난해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과거에는 잘 먹혔던 경제 상식들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기가 어렵고 물가랑 환율이 출렁일수록 오히려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휴지처럼 가치가 떨어질 때 대부분은 조용히 가난해지고 일부는 조용히 부자가 되는 이 구조,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왜 과거의 경제 상식만 믿고 버티면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둘째,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갈 때 어떤 사람이 조용히 돈을 벌게 되는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돈이 풀리는 구조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즘 환율, 물가, 금리 뉴스가 쏟아지지만 대부분의 영상은 모든 세대에 똑같은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30 세대와 4060 세대는 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2060 세대에게 지금은 평생 써먹을 경제 알파벳을 익히는 시기이고 4060 세대에게는 이미 쌓아온 자산을 지키고 재배치해야 인생 후반이 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하나의 해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대별로 달라야 하는 생존 전략을 나눠서 정리해드립니다. 왜 지금 세대마다 선택이 달라져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내가 가난해진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걸 먼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지 큰 그림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도 가난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가장 기본적인 지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코스피도 반등하고 각종 지표도 좋아 보이는데 왜 우리는 점점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산은 원화 기준으로 오르고 원화는 달러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계속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우리가 한두 칸 올라간 상황과 비슷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속도는 원화 가치 하락, 우리가 올라간 몇 칸은 자산 가격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내가 올라간 것 같죠. 그래서 나 좀 벌었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원화 가치가 오히려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원화 가치는 대략 2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 말은 집값이 10%, 20% 올랐다고 해도 실질 가치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즉, 우리가 열심히 모은 돈이 겉으로는 숫자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은행 예금 금리가 20% 안팎까지 올라갔고 제형 저축 같은 상품은 30-40% 금리를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씨앗만 심어도 열매가 쏟아지던 시대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은행의 평균 금리는 2%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건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서 아무리 저축을 해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더 빨리 비싸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똑같이 저축을 한다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세대가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축이라는 한 가지 선택만으로도 미래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같은 행동을 해도 돈이 조용히 약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한 지난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오르지 않는 특별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계화 덕분에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처럼 인건비가 매우 싼 나라에 공장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인건비는 10분의 1 이하, 베트남의 인건비는 30분의 1에서 10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가 쉽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너무 저렴하고 너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한쪽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른 한쪽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어디가 가장 싸게 만들 수 있을까만 고민했다면 지금은 싸도 안전한가, 혹시 갈등이 생기면 공급이 끊기지 않을까 더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값이 좀 비싸더라도 우리 편 또는 우리 내부에서 생산하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핵심 산업을 다시 자기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곡물, 희귀 금속 같은 원자재는 이제 국가 간 압박 수단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전 세계가 싸고 좋은 재료가 끝없이 제공되는 글로벌 무한리필 뷔페였다면 지금은 동네 편의점에서 더 비싼 재료를 사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줄고 가격은 오르고 공급은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물가는 예전처럼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한번 오르면 오래가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이미 국가 부채가 GDP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더 찍는 것입니다. 세금을 갑자기 2배로 올릴 수도 없고 지출을 확 줄일 수도 없으니까요. 돈을 더 찍는 건 모래성을 더 크게 만든다고 마구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양은 커지지만 손으로 만지면 쉽게 무너집니다. 겉은 커졌지만 속은 더 약해지는 돈과 같죠. 즉, 돈의 숫자는 늘어도 실제 구매력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과정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고 결과는 늘 같습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릅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시대를 조금 과장하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가치가 떨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가난해지지? 하지만 같은 순간 누군가에게는 평생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캔틸런 효과, 즉 돈이 누구에게 먼저 도착하느냐의 게임입니다. 마트 세일을 떠올려 보세요. 세일 시작 1분 전에 들어간 사람은 진열대가 가득 차 있고 가격도 싸고 원하는 걸 마음껏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에 들어가면 남아있는 건 비싸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예 없는 상품들 뿐입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먼저 받는 사람은 싸고 풍부할 때 자산을 사고 나중에 받는 사람은 이미 오른 가격을 따라잡느라 허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은 늘 2시간 뒤에 도착합니다. 신용은 낮고 금리는 높고 정보는 느리고 무엇보다 위험을 감당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가난해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이 안전해. 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은 수납장일 뿐이고 내 진짜 자산은 다른 곳에 있어. 똑같은 돈을 보고도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숫자 자체를 쌓아두고 다른 한쪽은 그 숫자가 열어줄 자산의 문을 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몇 년 뒤엔 삶의 격차가 됩니다. 대부분은 주가가 올랐다, 집값이 다시 뛴다, 이런 숫자만 봅니다. 하지만 부자는 늘 먼저 묻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돈으로 오른 거지? 예를 들어 코스피가 10% 올랐는데 원화가 25% 떨어졌다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네. 표면의 숫자에 솟는 사람과 숫자 뒤의 흐름을 읽는 사람, 여기서 이미 결과가 갈립니다. 돈은 동시에 퍼지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는 먼저, 어떤 곳에는 나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금리가 내려갈 조짐만 보여도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빚을 쓰고 먼저 자산을 담고 먼저 물가 파도에 올라탑니다. 반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언제 움직일까요? 뉴스가 떠들썩해지고 지인들이 요즘 이거 안 하면 바보래 라고 말할 때 이미 제일 비쌀 때 뛰어듭니다. 결과는 간단하죠. 부자는 파도를 타고 서민은 파도에 떠밀립니다. 가난해지는 사람은 말합니다. 내 자산은 총 얼마야? 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러로는 얼마지? 유로로 보면 얼마지? 한 나라의 돈만 믿고 인생 전체를 맡기기엔 이 시대는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달러, 금, 해외 자산, 원자재처럼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자산을 나눠 들고 갑니다. 이건 투자 팁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금리 뉴스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대부분은 금리가 오르면 집값 떨어지나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연결합니다. 금리가 오른다? 돈값이 오르는 거네? 그럼 시장은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금리가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아주 조용히 준비합니다. 돈값이 내려간다. 그럼 다시 유동성이 돌겠네?
이제 올라탈 준비를 해야겠다. 이 차이가 투자 레벨을 초보에서 상급으로 바꿉니다. 역사를 보면 자산 순위와 부자 지위가 가장 크게 흔들린 시기는 항상 혼란기였습니다. IMF, 2008 금융위기, 2020 코로나, 그리고 지금. 평소에는 손도 못 대던 자산들이 이런 시기엔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거대한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움직인 사람들이 다음 사이클의 새로운 계층이 됩니다. 과거에는 저축하고 인내하면 부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화가치, 금리,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옛 공식은 끝났습니다. 지금 시대의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통장 잔액보다 중요한 건 그 잔액이 어떤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돈의 방향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환율은 어디로 가는가, 금리는 어디로 움직이는가, 물가는 어디로 흔들리는가. 이 세 가지가 돈의 길을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원화가 흔들릴 때 삶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달러 자산, 국내 자산, 그리고 성장 자산. 한 나라, 한 통화에 올인하는 구조는 지금 시대의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나쁜 게 아니라 언제 빌리고 언제 갚느냐가 운명을 나눕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 빚을 쓴 사람은 인플레이션과 자산 상승의 파도를 먼저 탑니다. 반대로 금리가 최고점일 때 빚을 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습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혼란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부자 순위가 뒤집힌 시기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한 사람들은 이 변동을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꿉니다. 한국은 1998년, 미국은 2008년, 중국은 2015년, 전 세계는 2020년, 그리고 지금 2024년과 2025년. 이 시기마다 기존의 공룡 기업들은 무너지고 새로운 포유류 기업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원래 상위 1%만 쓰던 부의 도구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시기입니다. 해외 ETF, 달러 자산, 금 투자, 글로벌 채권, 안정적인 배당 ETF, 기술주와 AI 인프라 같은 자산들.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다루는 영역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지금은 계좌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손댈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즉, 추격과 역전의 창문이 다시 열린 시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내 뉴스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금리 결정은 미국에서, 물가 압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환율은 세계 자본의 흐름에서, 인플레이션은 양쪽 진영의 자원 싸움에서, 자산 가격은 전 세계 유동성에서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는 전문가들만 공부하는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내 통장과 월급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완성됩니다. 돈값이 변하는 시대, 통화가 흔들리는 시대에 각 세대가 어떤 행동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이걸 가장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30 세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30 세대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부모님처럼 금리 40% 시대도 없고 그냥 저축만 하면 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030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2030 첫째, 돈을 통화 기준으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030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환율 감각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달러, 위안, 엔화, 원화가 계속 흔들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런 것부터 해보시면 좋습니다. 통장 잔액을 원화 기준뿐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도 한번 계산해보기. 내 월급 가치가 해외 기준으로는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해보기. 환율이 갑자기 튀면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스스로 해석해보는 연습. 이걸 1년만 꾸준히 해도 의사결정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30 둘째, 소액이라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진 자산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이건 금액의 크기보다 경험의 가치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달러 ETF, 소액 금 투자, 미국, 인도, 유럽 같은 글로벌 지수 ETF, 원자재 ETF를 한두 개씩 직접 경험해보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2030 세대는 40대가 되었을 때 왜 나는 예전처럼 가난해지지 않지? 라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030 셋째, 금리와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왜? 라고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굳이 당장 큰 돈으로 주식,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금리, 환율, 물가의 변화만큼은 꼭 따라가 보셨으면 합니다. 미국 기준금리 발표는 전 세계 돈값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환율 급등은 우리나라 통화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금값 상승은 전 세계 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을 잇는 능력이 앞으로의 부를 결정합니다. 2030 넷째, 저축이 곧 정답이라는 사고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저축은 기본이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축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금은 저축으로, 미래는 투자 관점으로. 돈의 시간 가치가 줄어드는 시대에는 저축만 하면 조용히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2030에게 지금은 기초 체력을 만드는 황금기입니다. 변수들이 요동치는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빚을 지거나 전 재산을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조금씩 여러 자산을 직접 겪어보고 돈의 흐름을 해석하는 근육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걸 지금 해두면 40대, 50대에서 격차가 극적으로 갈립니다. 이제 4060 세대를 보겠습니다. 4060 세대는 2030과 정반대입니다. 이 시기는 시간이 앞으로 축적되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쌓인 것을 지키면서 활용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4060 첫 번째 원칙, 자산을 원화 기준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10억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도 환율이 10%만 움직여도 6,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달러 기준 자산 계산이 필수입니다. 4060 두 번째 원칙, 현금 비중이 생존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4060의 가장 큰 리스크는 예기치 않은 큰 조정입니다. 금리 급등, 환율 급등, 자산 가격 급락, 이런 시기가 오면 지키면서도 기회를 잡으려면 반드시 현금 보유 비중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로는 자산의 20%에서 35% 정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두고 나머지는 분산 투자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단일 자산에 올인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4060 세 번째 원칙, 40년 된 부의 공식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의 공식은 이랬습니다. 금리는 높고 통화는 안정적이고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세계화는 계속 진행되고 은행 이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게 끝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금리는 크게 오르내리고 통화 가치는 계속 변하고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고 세계는 둘로 갈라지고 돈은 풀렸다가 또 회수됩니다. 이 공식에서 중요한 건 완전한 안정성이 아니라 방어와 기회의 조화입니다. 4060 네 번째 원칙, 인플레이션 방어용 자산을 반드시 일부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4060 세대는 특히 인플레이션에 취약합니다. 월급이 계속 오르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 가진 자산의 가치로 앞으로를 버텨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자산군이 있습니다. 금, 달러, 배당주, 글로벌 채권, 원자재, 해외 인프라 자산 등. 이건 부자가 되기 위한 공격용 자산이 아니라 자산이 조용히 줄어드는 것을 막는 방패 같은 자산입니다. 4060 다섯 번째 원칙, 지금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렬할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은행에 들어오는 돈의 공급이 줄고 금리는 쉽게 내려가기 어려워지고 통화 흐름은 크게 바뀌고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2년에서 5년 정도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비교적 안정적인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간을 그냥 보내고 나면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훨씬 더 커져서 지키기도 버겁고 기회를 잡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해서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볼 때 평생 써먹게 될 일종의 경제 읽기 기술이 되실 수 있도록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만 쓰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평생 계속 써먹게 될 일종의 경제 읽기 기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먼저 금리는 돈의 가격, 즉 돈의 값어치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졌다는 뜻이고 그만큼 돈의 값어치가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땐 자산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금리가 내릴 땐 현금이 다시 많아진다는 뜻으로 자산의 가치가 움직일 가능성을 먼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금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렇게 전체 흐름의 상당 부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지표가 바로 금리입니다. 둘째로 환율은 돈의 체력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체력이 약해진 것이고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우리 통화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건강검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물가는 세계 경제의 나침반입니다. 에너지, 식량, 원자재 가격, 서비스, 물가의 움직임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뒤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미리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물가가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우리 삶에 올 다음 파도가 어느 쪽에서 올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금리, 환율, 물가가 동시에 크게 흔들리는 드문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저축하고 버티면 언젠가 오른다 라는 공식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3가지 흐름만 읽을 줄 알아도 2030 세대든 4060 세대든 각자의 위치에서 전혀 다른 전략을 짜고 10년 뒤 완전인 자산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 뉴스를 대하는 눈을 바꾸고 내 통장과 내 자산을 보는 관점을 한 단계 올려주는 기본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